음, 오늘 이제 그 제1장에 그 테마 1에 생명과학의 이해, 생명현상의 이해 해가지고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이제 제1강을 진행하는데 사실 이 생명과학의 이해 파트에서의 생명현상의 이해 파트에서의 논술 문제들에서 출제 비중이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니야. 출제 비중이 높은 건 아니고 그래도 이제 간혹 가다가 뭐 중앙대라든지 경희대 주요 학교들에서 중앙대나 경희대 요런 성대 요런 학교들에서 주로 이제 나오는 주제들을 보게 되면 실험을 주는 거야. 어떤 특정 실험 과정을 보여주고 그 실험에 대한 실험의 뭐 어떤 목표를 실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면역적 탐구 방법에서 가설 설정에서부터 탐구 설계 수행 그 다음에 그 실험 결과 정리해서 그것을 임의까지 이론에 대한 확인까지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상의 것들 중에 일부를 뽑아가지고 학생들에게 실제로 뭐 실험 자료를 주고 그 실험 자료가 적절한가 혹은 뭐 실험 과정을 주고 또 그 실험 과정 목적을 위해서 그러한 실험 과정이 타당하게 설계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문제를 좀 주로 내거든. 또 일부의 문제는 뭐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의 문제는 이제 생체를 구성하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들에 관한 뭐 간단한 문제들을 이제 언급하기도 해. 사실 수능 문제에서는 수능형 문제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 영역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이 다 어디에 속하냐면 생물을 구성하는 기본 물질에 관한 성질 혹은 기본 물질의 특징들이 무엇인지 수능형 문제에서는 이걸 이제 단편적 지식을 묻는 문제로 주로 출제가 되는데 논술 문제에서는 직접 실험 과정에 대해서 특히 어, 이게 화학 문제라든지 물리 문제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생물 문제에서는 굉장히 잘 나와. 왜냐면 생물학적 실험의 결과를 갖다가 이론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통해서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대조군 실험이라는 게 생물 실험에서는 필수적이거든. 음, 그러다 보니까는 이 대조군과 실험군의 설정과 그때 대조군에 대해서 실험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험의 결과의 의미들을 해석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수능형 문제는 이제 보다는 이제 논술형 문제에서 논술 문제에서 조금 더 자주 등장하고 그리고 그런 또 내용들을 풀다 보면 이제 교과적인 타 영역의 생명과학 영역의 다른 파트에서의 이제 배경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세트문항으로 출제되는 경우들이 꽤 많아. 음.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자. 일단은 이제 본 영역에서 수능형 문항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보고 실제로 이제 이런 문항과 연계됐다고 뭐 얘기하기 힘들지만 같은 요소의 문항들을 가지고 논술 문항에서는 어떻게 다루는지 그렇게 질문을 할게요. 올해 2018학년도 수능 생명과학 1에서 문항 2번으로 나온 문항인데 문제를 보게 되면 표는 생명체에 있는 물질 A에서 C까지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까지는 각각 몇 당 DNA, 스테로이드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이긴다고 봅니다. 뭐 간단하게 이제 물질의 특성과 그런 이제 각각의 물질들이 생명체를 구성하는데 어떤 요소의 구성 성분을 가지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묻는 문제지. 이건 배경식으로 그냥 푼 거지. 뭐 지질에 속한다, 핵산에 속한다, 탄수화물에 속한다 해가지고 지질과 핵산, 탄수화물에 관한 간단한 정보들을 줘가지고 보기에서 옳은 것을. 그래서 지질 같은 경우에 즉 지질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물질 A를 구성하는 성분은 호르몬이 있다. 그래서 지질을 중심으로 생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그 실제 물질로서 이제 호르몬을 갖다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옳은 보기지. 이윤에서도 뭐 기본 단위, 핵산에 대해서 기본 단위는 니클레오타이드다. 그 다음에 C에 탄수화물에 대해서도 탄수화물은 미당에 속한다. 뭐 보기로는 다 맞는 얘기지. 간단한 이런 지식을 묻는 문제로 이 영역에 수능 문제는 항상 여기서만 출제되더라고. 현재까지 출제된 거 보면. 그리고 뭐 실험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구체화 분석, 뭐 실험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제화시키기는 하지만은 그 실험 자료의 해석을 통해서 해당 교과 영역에서의 배경식을 묻는 문제를 출제하지 수능에서는 그 실험 자체에 대해서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검토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출제하지는 않거든. 논술 문제에서는 거기에서 약간 방향이 다르게 구체적으로 이제 생물학적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데 있어서 그 과정상의 타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결과의 의미 해석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하도록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하고 있어.
지금 과제물로 그 은사한테 보내준 문항들을 보게 되면, 과제물 문항은 2017학년도, 2018학년도 모의노트 문제와 2017학년도 기출문제를 갖다가 분석해가지고 거기다가 과제물을 했었는데, 주요 대학에서 모의노트 문제 포함해서 한 3, 4개 정도의 문항이 이 해당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를 출제되는 걸 볼 수 있으니까, 논술 문제에서는 수능 문제보다는 특히 이제 실험 쪽에 이렇게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 가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제 필수 예제 1, 교재는 이제 필수 예제와 그 다음에 학습 과제를 나눠져 있는데, 수업에서는 교재에 있는 내용에 가능한 한 교재에 있는 필수 예제 문항과 학습 과제 문항들을 갖다가 전체를 다 다룰 거야, 알았지? 그 과제 문항은 따로 메일로 해서 이렇게 보내주고, 응? 자, 그래서 총 한 5개 정도의 문항을 오늘 이 시간에 대략 한 80분에서 90분 정도 시간 내에 이렇게 살펴볼 텐데, 간단하게. 이 영역에서 사실 문제에 대한 부담보다는, 문제 주어진 제시문을 잘 읽고, 해당하는 영역의 교과적 내용과 연계를 잘 시키는 거예요. 자, 필수예제 1-1번 한 페이지에 상중간대 2015학년도 수시 기출문제를 출제된 문항을 봅시다. 뭐, 여타의 이제 논술 문항과 마찬가지로 제시문들이 주어져 있고, 자, 제시문 가에서는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기본 단위이며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연결되어진다. 자, 이때 R과 R2는 서로 다른 결합 사슬이다. 그래서 기본적인 뭐 탄소, 중심 탄소 C에 대해서 연결되어진 아민기 NH2와 COH 카르복실기가 이렇게 양쪽에 연결되어 있고 수소가 연결되어 있고요. R1과 R2에 서로 다른 기가 연결되어서 결합사슬, 겹사슬이 연결되어 가지고 아미노산 A와 아미노산 B를 이렇게 구성하는 걸 보여주고 있지. 자, 이런 이제 정보를 보고, 뭐, 펩타이드 결합에 관한 거 뭐 나와 있지만, 사실 문제에서, 펩타이드 결합에 관해서 조금만의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 문제 풀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생명체를 여기서는, 제시문 가 같은 경우에 왜 이 문제가 지금 이 단원 영역으로 이제 출제가 됐다라고 이렇게 분석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냐면, 생체의 구성 물질에 대해서 그 구성 물질들에 대한 어떤 화학적 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영역들이 생명과학, 생명현상의 이해 파트에서 간혹 이제 출제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뭐 단백질, 뭐 이런 그 단백질의 구성 그 구조라든지 특히 논술 문제에서 단백질의 구조라든지 뭐 이런 것도 아미노산의 구조 같은 것들은 논술 문제에서 흔하게 나오는 소재 중에 하나니까 한 번쯤은 꼭 봐줄 필요가 있죠. 자, 제시문 나. 효소는 서로 다른 반응물을 A와 B가 결합하여 활성화 에너지를 낮춤으로써 생성물 P를 만드는 화학 반응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A와 B가 결합하여서 P가 만들어지는 반응에 대해서 효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 뭐 다 교과적 배경 지식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이 문제에서 이러한 주제와 이러한 소재들을 가지고서 문제를 만들겠다, 제시하겠다,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출제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제 이런 교과적인 기본 지식이 이런 논술 문제에 자주 제시문에 등장하는 이유가 시험 봐야 되는데 뭐 생1을 선택하지 않고 뭐 생2를 선택한 학생이라든지 드물긴 하지만은 그다음에 생1을 선택하고 생2를 선택하지 않는지 해가지고 물화 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기는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이제 세부 지식이 좀 부족한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 그래서 제시문이 아무래도 이제 교과적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아주 기본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제시문들이 좀 많아. 그래서 완전하게 뭐 교과의 단순한 지식을 갖다가 서술하는 제시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를 풀 때 이런 제시문, 요 교과의 내용이구나. 이런 정도만 우리 점검을 하고 바로 문제를 풀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혹시라도 뭐 빠뜨린 게 없는지 특별한 뭐 내용들이 들어있진 않은지는 항상 살피면서 자, 문제 볼게요. 아미노산들은 세포 내에서 이온화된 형태로 존재한다. 뭐 생물학 문제로 출제가 되었지만 실제로 이제 화학적 문제하고 상당히 유사한 그런 소재를 가지고 있죠. 제시문 가의 곁사슬, R과 R2로 표현된 곁사슬이 다른 이온화된 아미노산 A와 B가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할 때 그 반응식을 나에 표현된 형태로 나타나고, 즉 A 플러스 B가 P가 되어지는, 그치? 반응식의 형태로 나타내고, 그리고 이러한 펩타이드 형성 과정에 대해서 실제로 설명해봐라. 사실 이거는 뭐 제시문에 있는 내용들을 활용하기보다는 교과적인 어떤 배경식을 활용하는 문제지. 그리고 같은
수능 문제와 비슷하게 수능에서 소재로 삼는 것처럼 신체를 그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물질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광학술 문제에서 출제되는 생명광학술 문제에서 출제되는 게 조금 더 과학적으로 조금 더 깊게 이렇게 캐묻는 배경식을 조금 더 깊게 캐묻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좀 알 수가 있어. 이 경우에는 이제 배경식이 부족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힘든 문제가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곁사슬 대신에 이제 조건으로서 곁사슬의 이온화는 고려하지 않고 곁사슬의 이온화는 고려하지 않고 아미노산의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할 때 이온화된 아미노산의 이온화만 고려해라. 아미노산 전체에 그것만 조건을 줬어요. 자, 실제로 이제 이것에 대한 해결 과정들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자, 일단은 제시문 가에서 제시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 내에서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온화. 그렇지. 일단 이온화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배경 지식으로서 기초적인 어떤 내용으로서 언급을 해줘야겠지. 그렇지? 그래서 아미노산 자체가 이온화된 형태로 존재하고 대신에 이제 문제에서 곁사슬의 이온화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내용을 분석하는 거야. 문제 분석을 통해 가지고 방향을 잡아주는 거고. 사실 뭐 제시문 가에 대한 내용 앞부분에 지금 요 내용들은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를 추리고 있는 거지, 그렇지?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이온화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이온화되게 돼? 이 아미노산들에서는 화학 파트에서 화학으로 생각해도 좋고. 아, 이게 화학.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화학에서의 그 작용계 있잖아, 그렇지? 네. 작용계에 관한 이야기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갖다 간혹가다 건드리는 부분들이 있어. 특히 뭐 이게 2015학년도 문제라서 이전 교과의 내용이 조금 포함되어 있어 그렇긴 하지만은 이게 이제 생투라든지 아니면은 기본적인 어떤 생명체 내에서의 어떤 화학 반응 이런 걸 다룰 때 이제 이런 이온화 반응이라든지 작용기에 대한 특히 단백질, 펩타이드 결합에 관한 것들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요소로서 조금 알아도 되게 부족하면. 그렇지? 네. 그래서 아미노산의 지금 그림에 보게 되면 그려진 그림들에서 아미노산 부분, 아미노산에서의 지금 NH2가 이게 아미노기야, 알겠지? 왼쪽에 네. NH2가 아미노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COH가 카르복실이거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생체 내에 생체 내 생명 활동의 이제 액체로서의 구성물질로서의 주로 용매 혹은 매개의 액체의 성분으로서 주로 작동하는 게 존재하고 있는 게 물이지, 그렇지? 네. 그래서 이런 아미노산들이 대부분의 생체 반응 물질들은 지용성 물질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수용성 물질들은 이온의 형태로 물과 결합해서 이동하거나 혈액도 그렇고 이동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런 이제 단백질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혈액이나 이런 그 순환기를 통해서 이동하거나 할 때 항상 이온화된 형태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이온화가 가능한 분들은 여기 있는 NH2 부분과 COH 부분이 이온화가 되어지면서 수용성 성질을 가지고 혈액이라든지 혹은 세포 내에 존재하게 되는 특징들을 다 기본적으로 가지는 거야.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물질로서 이제 논술 문제에서는 이 아미노산을 갖다가 소재로 해서 지금처럼 문제로 많이 출제를 하고 기본 지식은 이런 정도는 되겠지. 네. 자, 그리고 그런 정도 이제 약간 참고해서 알아두면 되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설명할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아미노산의 아미노기와 카르복시기가 이온화되어서 양이온과 음이온을 띠게 되고, 요게 이제 수용성의 성질을 가지게 한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또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이제 결합하는 경우, 펩타이드 결합을 이루게 되는데, 펩타이드 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에서 펩타이드 결합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이온화가 되어진 지금 이 앞부분까지가 이온화에 대한 성질을 문제에서 요구한 이온화에 대한 성질을 갖다 간단하게 얘기하는 부분이고, 펩타이드 결합 같은 경우에는 뭐가 결합해서 아미노기와 카복시기.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서로 다른 두 개의 아미노산에 대해서 아미노기와 카르복시기 사이가 결합하면서, 그치? 어떤 분자가 빠져나오게 돼? 물 한 분자가, 그치? H2가 빠져나오면서 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펩타이드 결합에 대한 배경식을
단순히 뭐 그 배경식을 보기로서 이제 확인하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전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직접 서술해서 설명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인데 사실 논술 문제에서 이 형태의 문제는 많이 출제되는 형태는 아니야. 알겠지? 이제 실험 파트에서 문항들이 훨씬 더 이제 중요하게 출제되고 그런 이제 간단한 배경식에 묻는 문항이라 하더라도 지금처럼 내가 교과상에서 혹은 제시문이나 논문지에서 얻어낸 정보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해서 내용을 갖다가 서술해서 빠트림 없이 관련 내용도 빠트림 없이 서술하는데 좀 초점을 맞춰야 돼.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요구한 게 또 하나는 이러한 이제 아미노산과 A 아미노산과 B 아미노산의 결합에 대해서 제시문 나와 같은 반응식으로 표현하는 거였지, 그렇지? 그래서 화학 반응식으로서 여기서는 이제 구조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림에서 특징이 뭐냐면 A 아미노산과 B 아미노산이 이미 어떻게 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 이온화. 이온화가 된 상태의 반응, 이온화된 상태에서 반응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온화된 상태의 구조식을 이렇게 보여주고 화학에서 구조식이라고 그러지. 응? 간단한 이제 구조식을 보여주고 그 구조식의 결합을 통해 가지고 H2O가 중간에 빠져나온 게 정확히 표현되어 있는지 뭐 격가지로 이렇게 화살을 갖다 화살표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H2O가 빠져나온 게 이러한 이제 그 반응식에서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결합이 이루어진 부분에 지금 CO가 있지? 그치? 네. H2O가 빠져나오고 CO가 이중결합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까지 구조식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근데 뭐 이렇게 구조식으로 완전하게 표현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CONH의 결합 부위, 펩타이드 결합 부위를 갖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 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꼭 구조식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데 가능하면 이 아미노산의 이온화된 구조식은 이온화된 구조식과 그 다음에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하여서 펩타이드 결합이 나타나는 부위 있잖아. 그치? 네. 그 부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구조식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눈여겨서 봐두고 한 번쯤은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같다가 점검해 두는 것도 실제로 이제 시험에서 여기 사실 이 부분에서 거의 문제 나왔다 하면은 거의 아미노산 관련된 문제거든. 아미노산의 펩타이드 결합에 관련된 문제들만 논술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됐어. 뭐 그만큼 뭐 많은 문제가 출제된 건 아니지만 나왔다면 거의 뭐 펩타이드 결합에 관한 그런 이제 그 물질 결합에 관한 이야기들이 소재로 출제가 됐으니까 그 내용 자체를 좀 알아보면 좋겠어. 알겠지? 네. 구조식은 알고 있니? 구조식 결합 구조식은 정확하게? 네. 그래. 근데 지금 생물하고 뭐 선택했지? 지구과학이요. 그래, 그러면 뭐 이거 구조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수업에서 화학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파트에서 한 지는 꽤 오래됐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잠깐 좀 봐두고 정확하게 표현이 가능하도록 한번 해볼. 예. 뭐 내용이 간단하니까 뭐 다른 질문은 없을 거야, 그치? 네. 뭐 질문 받기 싫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질문이 없지. 네. 그래. 자,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실험 관련 문제들 혹은 이제 생명과학의 연구에 관련된 예제들을 필수 예제 1-2와 필수 예제 1-3에 이렇게 실어놨던 두 개의 문제를 자, 그 건국대학교 2017학년도 모의연수 문제로 출제된 필수 예제 1-2의 그 생명과학에 대한 어떤 탐구 방법론에 관한 이야기를 논술 문제한 것을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능 문항에서 조금 보기 힘든 문항이기도 하지만 P4 4페이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시문 잠깐 봅시다. 자, 과학자들은 자연현상이나 사물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문제를 인식한다. 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설을 설정한다. 과학의 탐구 과정들을 그치? 설명해주고 있지. 자, 가설 설정을 하고 이러한 가설은 인식된 어떤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으로서 이론으로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실험 계획을 세우고 탐구를 수행한다. 뭐 아주 보편적인 그냥 내용이네요. 이때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을 통제해야 하는데 이 실험 문제에서는 이 통제 변인과 종속 변인 그 다음에 뭐 독립변인과 종속 변인 그 다음에 통제 변인 이와 관련된 변인 관련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실제로 뭐 변인 여러 가지 변인들 중에서 어떤 게 통제 변이고 어떤 게 독립 변이고 종속 변인인지 이것들을 구별하는 문제를 직접 출제하기도 했어. 뒤에 그 예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자, 실험군을 변이라는 독립변이과 종속변이 있고, 그 다음에 실험 조건을 변경 또는 제거한 집단을 실험군이라고 한다. 또 아주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문제 소재가 실험군과 대조군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대조군이 어떤 이제 변이의 통제를 가하지 않은 변이의 통제를 가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이제 자연 상태에서의 어떤 비교 가능한 기준 집단을 이제 대조군이라 하고 거기에 변이를 통제하여서 특히 이제 독립 변이들을 통제하여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실험 결과를 얻도록 가공한 실험 집단을 실험군이라고 이렇게 하지. 그리고 실험군에서 어떤 변인들이 어떻게 통제되어서 그 조건이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실험 데이터의 의미를 이제 해석하게 되는 게 이 분수를 위해서 출제되는 이런 이제 과학의 생명현상의 이해에 관한 과학문서 문제의 아주 주요 요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생각보다 좀 까다롭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1번 문항이 많이 출제되긴 하지만 자, 실험과 비교해서 실험 조건을 변화시키지 않은 집단을 대조군이라 한다. 그래서 변인 통제에 관련된 부분과 그 다음에 대조군과 실험군을 위한 문제이다. 이거 제시문에 요거 나오면 항상 나와. 문제가. 만일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실패하게 되면 그 원인을 분석한 다음 가설을 수정하여 다시 탐구를 수행한다. 요즘에 학생들 그 학교에서 수행평가라든지 무슨 탐구대회 같은 것들 좀 많이 하는데 그 탐구대회에서 이런 가설 설정이나 탐구 방법론에 대한 뭐 비판이라든지 과학에 뭐 그런 것도 뭐 소재로 하긴 하더라고. 논술 문제에서는 뭐 그런 정도까지 다루진 않는데 이러한 탐구 과정을 통하여 관찰하거나 측정한 자료를 논리적으로 추리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면서 새로운 과학 제시문을 얻게 된다. 교과적인 얘기지. 자, 여기서는 딱 제시문 뜨면은 변인 통제에 관한 내용이거나 혹은 실험군과 대조군에 대한 분석 그리고 결과물의 해석 이와 관련된 문제라고 이렇게 딱 인식을 하시고 과학의 탐구 과정에 관해서 좀 집중해서 교과에서 배운 내용 중에 과학의 탐구 과정에 대한 내용 부분에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일부는 이제 직접 실험 데이터를 줘가지고 문제에서처럼 여기 건대 문제에서처럼 직접 이제 실험 결과에 어떤 데이터를 주고 이제 변인 통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실험의 결과 의미를 해석하는 것. 물론 이 문제들은 사실 그 생명현상의 이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영역에 속한다기보다는 뒤에 어떤 구체적인 영역, 생명과학에서의 어떤 영역들에 대한 실험으로서의 이론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든지 해석, 배경 지식, 이런 걸 이제 연결해서 문제화하기도 하지만은 간혹 이렇게 그 탐구 과정 자체에 대한 질문을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점검해 주시고요. 자, 문제 요구사항은 신약개발 회사에서 이제 새로운 암치료제 KU2017. 야, 이거 뻔하다, 그치? KU가 뭐겠어? 건국 유니버시티.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데, 여하튼지, 건국 유니버시티 2017 뭐 해가지고, 개발하여 동물 실험을 수행하였다.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써놓으면. 자, 같은 연령대의 쥐에게 암세포를 주입하여 암을 유도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 KU2017을 투여했다. 자, 그리고 KU2017 투약한 후에 각각의 실험 동물에서 암세포의 크기를 측정하여 아래 표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자, 일반적으로 이 암세포의 크기는 1500에서 1800 세제곱밀리미터로 자라는 것이 알려져 있다. 암세포 전체의 크기가 그렇다는 거야. 세포 하나하나의 크기가 아니라 덩어리의 크기가. 세포 하나의 크기로는 너무 크지. 네.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줬는데 자, 동물 번호 1, 2, 3, 4의 실험 쥐들이 있고 성별은 암컷과 수컷, 암컷 2개에 수컷 2개가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졌네요. 그 다음에 투약 후에 KU2017을 투약 후에 이제 암세포의 크기들을 봤더니 980ml, 세제곱밀리, 그 다음에 1120, 1400, 1065. 자, 이렇게 이제 실험 결과들이 주어지고, 이 실험 결과 앞에 잠깐 우리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경우에 암세포의 크기가 얼마만큼 자라는지,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경우에서의 어떤 이론적인 데이터 자료를 앞에서 먼저 줬지.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게 어디야?
일반적으로 이 암세포의 크기는 1500에서 1800이다. 그런 기준이 있고, 이런 암세포의 크기에 대해서 실제 실험에서는 이 약을 투여했을 때 나타나는 실험상의 변화들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말씀이 대체적으로 다 1, 2, 3, 4 암컷 대체적으로, 실제로 이제 그 암세포의 크기가 좀 작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특히 암컷인 G10015에서 좀 더 이제 암세포의 억제 반응이 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처럼 일단은 보이는 데이터를 준 거야. 자, 이 신약 효능에, 근데 이 데이터를 뭐 해석하는 것도 해석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실험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중심으로 하는 게 이 영역상에서의 문제고요. 이 신약 효능 실험에 독립변이와 종속변이를 파악해라. 파악하라는 얘기는 이제 답안에 쓰라는 거야. 어떤 게 독립변이고, 어떤 걸 종속변이로 했는지. 자, 통계변이로서. 그 다음에 또한 제시문의 근거, 이럴 때는 어떻게 알았어? 문제 요구 사항들을 일단 다 나누어 놓으라고 했지. 답안에다 하나씩 서술해 갈 수 있도록 빠뜨리지 않고 내용 단락 처리해가지고 제시문에 근거하여 이 실험이 KU2017의 효능을 입증하기에 불완전한 이유를 제시하고, 얘는 아예 전제를 줬어요. 좀 편하게. 실제로 이 데이터가 이 실험 자체에 의한 데이터 결과들 혹은 실험 자체가 KU2017의 효능을 입증하기에 불완전한 걸 설명하라고 했어. 불완전하다는 걸 이미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봐. 실험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제시하고 이 실험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오.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크게 세 가지야. 그치? 첫 번째 요구사항은 독립변이과 종속변의 파악. 두 번째는 이 실험의 불완전성 설명. 세 번째는 실험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써라. 그 세 가지가 답안에 정확하게 들어있어야 평가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 하나만 놓쳐도 그냥 내용 자체를 안 써버리게 되니까 특히 문제 분석 단계에서 좀 주의해야겠지. 네. 자, 여기서 독립변이는 어떤 게 있겠어? 이 실험에서. G의 나이? 실제로 이 실험 자체, 여기서 한 실험 자체에서 G의 나이가 지금 실험 속에 있어, 없어? 이 실험 속에서, 현재 이 실험 속에서. 그치? 여기서 앞에서 두 번째 있지? 네. 같은 연령대의 G. 그러니까 독립변이이자 통제변이로서 이제 사용한 거지. 네. 네? 그래서 G의 나이. 또, 연령, G의 연령. 나이라기보다는 여기 연령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다. 좀 뭔가 있어 보이잖아? 그래서, G의 성별. 그치, G의 성별도 있고. 여기서는 뭐 그 두 가지밖에 안 보이네. 당장에 보이는 것은. 그치? 네. 물론 여기 이제 기간이라든지, 그치? 네. 암세포를 주입하여서, 그러니까 암세포의 주입 여부도 사실은 이제, 독립변이긴 한데, 그쵸? 암세포의 주입 여부도 독립변이긴 한데, 통제를 시켜버린 거지. 모두 다 동일하게 암세포를 주입했다. 그쵸? 네. 그리고 뭐 기간, 실험 기간도 사실은 이런 통제변이에 들어가게 되죠. 독립변이자. 뭐 기간 자체가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문제의 내용과 관련하여서 다양하게 이렇게 뽑아내서 답안에 쓰는 거야. 네. 지금 그 은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딱 눈에 띄는 게 연령하고 성별이 딱 눈에 띄니까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 그치? 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살펴보니까는 암세포를 주입했느냐, 주입하지 않았느냐도 영향이 되고, 그 다음에 치료제의 투여 여부도 사실은 통제변이지, 그치? 같은 양의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기간도 어떤 통제적 요인이 될 거야.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통제 변이들 중에서도 독립 변이로서 실험은 실험에 이제 필요로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연령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그런 요소가 되겠지. 다른 요소는 다 일정하게 하고, 즉 얘네는 어떤 성별에 대한 어떤 요소를 좀 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기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 부분은 뒤에서 얘기하도록 하는 거고. 예를 들어 중앙경제 같은 경우에 예전에 중앙경제 같은 경우에는 뭐 독립변과 종속변이를 파악해라 라고 많이 투자가 됐으면은 독립변과 종속변을 몇 개를 썼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달리하는 경우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최대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문제에서 끄집어내서 써야 돼. 알겠지? 네. 개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지만 보통 이럴 때는 2개 이상 최소
두 개 이상의 요소들을 갖다가 우리가 답안에 써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가능한 풍부하게. 내가 알고 있는 배경식이라든지 문제 문항 분석력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분량이 되도록 작성을 해줘야 돼. 자, 그리고 이 실험이 불안정한 이유는 뭘까? 암세포의 크기를 실험 투약 전에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치. 실제로 이제 그 암세포가 투약 전에 얼마만한 크기의 암세포를 투약했는지 그것 자체는 여기서는 직접 들어가진 않고 있지, 그치? 그것도 요인일 수 있고 또 다른 요인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대조군이 없어요. 그치. 이런 문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대조군 실험에 관한 거야. 여기서 일반적인 어떤 데이터로 1500에서 1800까지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는 했지만 직접 실험에서 대조군 실험을 해야 되지, 이거는. 네. 그러니까 어떤 환경적 요소가 조금 다른 차이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 대조군이. 다른 결과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대조군을 여기서는 꼭 확인해주고 거의 모든 문제가 대조군에 대해서 언급하는 문제들이 실제로 그래서 이런 문제 딱 보면 여기 대조군이 있나? 그거는 습관적으로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아. 응? 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좀 생각하면 되겠고, 그래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대조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지. 자, 독립변이는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런 세 가지 요소를 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런 유형의 문제가 어떤 요소를 원하는지를 갖다가 먼저 알아보는 그런 연습이라고 보면 되겠어. 독립변이는 시험 결과 영향을 쓴 요인으로 조작변이와 통계변이 있어요. 이거는 일단은 제시문에 나온 거니까 실제 답안에서 꼭 쓸 필요는 없는 부분이야. 알겠지? 네. 그래도 이제 여기서는 설명을 위해서 간단하게 쓴 거고, 자, 종속변인에 대한 거, 조작변인의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 변칙 실험 결과에 나온다. 이건 단순한 이론에 대한 점검이니까 답안에 꼭 쓸 필요 없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제 독립변인, 조작변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면 일단은 암치료제 2017의 투여 여부. 이건 모두 다 투여했지, 그치? 네. 통계 변이면서 조작변이다. 그리고 이 외에도 아까 전에 얘기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하나만 예시 답안에서 하나만 했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 성별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아까 얘기한 세 가지 정도의 그런 요소들이 답안에 풍부하게 쓰일수록 점수가 높아진다는 거. 자, 종속변이는 이제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거지. 네. 그렇지? 그러면 결과물로 나타나는 종속변이는 어떤 게 있어? 여기서는 투약후 암세포의 크기. 그렇지. 이거 딱 하나밖에 없지. 결과 하나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렇지? 그래서 종속변이로서 암세포의 크기다. 이런 정도만 정확하게 설명하면 그리 문제는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실험의 이제 문제점에서는 아까 전에 우리 실험은 대조군 했는데 대조 실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따랐고, 그래서 실험 결과에 따르게 되면 K2017을 처리한 경우에 앞에 간단한 이론 설명을 하고 2017을 처리한 경우에 실제 이 실험에서 암세포의 크기가 일반적으로 자라는 암세포의 크기보다는 줄어드는 것이 대체적인 성향이지. 세포를 하나하나를 다 설명할 필요는 없어. 이런 계략적인 실험에 대한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게 물론 이제 타학교 문제들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생지원과 주위 1, 2, 3, 4 각각의 암세포들의 크기의 차이가 나타나는 요인을 또 추가적으로 분석해라. 그렇게 이제 요구하는 경우들인데 그 경우에는 이제 문제의 조건이 조금 더 상세하게 주어져야겠지, 그치? 여기에서는 이제 계략적으로 이렇게 점검하는 이제 문제이니까 일반적으로 암세포의 크기보다는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뭐한 거야? 그치, 실험 결과의 해석이지. 본 신학 효능의 실험의 경우 대조군이 없으므로 실험과 비교해 정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철점상에서도 이제 대조군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중요 요소를 갖다가 제대로 언급하고 있는다, 설명하고 있는다. 그게 이제 답안 평가에서도 이제 핵심이 되겠죠. 문제는 매우 간단하긴 하지만은 어떤 요소를 우리가 어떤 걸 이제 답안에서 요구하는지와 이런 문제가 가지고 있는 유형상의 특징. 오늘 그 제1단원은 생명과학 문제에서 굉장히 학생들이 거의 실수 없이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긴 한데 약간의 유형을 갖다 일단 알아두고 좀 빠르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도록 익숙하도록 연습하는 문제라고 보면 되겠어요. 뒤에서는 이제 내용적으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실험에 대한 분석들이 좀 더 들어갈 거야.
자, 따라서 K2067을 투여하지 않은 G 또는 효능이 없는 유약을 투여한 G에서 암세포의 크기를 측정하거나 요거는 이제 대안이죠. 그치? 마지막 요구사항들. 같은 G에서 2017을 투여하기 전에 암세포의 크기를 측정. 아까 전에 암세포의 크기에 관한 얘기도 우리 언급했지? 응? 그래서 실험 전에 암세포의 크기를 측정하여서 2017을 투여한 이후의 암세포의 크기와 비교한다든지. 그치? 이런 한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효능을 정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대안까지 제시하는, 이거는 이제 논술, 요렇게 실험에서 어떤 대조군 실험에 이런 것들이 빠져있다든지 할 때는 항상 그 실험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대응책이나 대비 방안까지도 이제 문제의 소재로 같이 나오니까는 항상 이제 문제의 조건들을 읽어가면서, 제시문과 문제의 정보들을 읽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점검해 주시면은 조금 더 빠르게 문화 문제에 다룰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이제 생명과학 문제들이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자연 생명 현상에 대해서 생명과학의 어떤 영역들의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서술형으로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 단락들을 정확하게 나누고 문제 요구사항에 따라서 단락들을 정확하게 나누고 어떤 걸 써야 되지, 제시문이나 실험상에서의 정보와 조건들에 있어서 문제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것들에 대한 연습들이 가장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생명과학 논술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능력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약간의 배경식들을 통해서 포함해서. 자, 문제 다루는 데는 크게 뭐 이상은 없죠. 네. 자, 뭐 3번 문제까지 간단하게 보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필수예제 마무리하고. 자, 필수예제 1-3번에 5페이지에 연세대 2016학년도 이제 수시 기출문제로 나온 문제를 볼게. 뭐 아주 상위권 문제지, 연대 문제가. 그치? 아주 상위권 학교의 문제지만은 사실 그 연대가 생명과학 문제는 타 화학이라든지 물리 파트의 문항보다는 조금 더 뭐 최근에 와서 조금 더 쉽다 그래야 되나? 사실 이제 분석하기에는 조금 문제를 자세히 뜯어보면 조금 애매한 그 문제들, 그리고 타 학교의 과학령의 생명과학령에서 잘 다루지 않는 요소들을 문제 소재로 삼아가지고, 예를 들어 뭐 생태계에 관한 일반적인 뭐 그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뭐 분석하게 한다든지 아주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그리고 철학적인 생명 현상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논하는 문제까지도 뭐 2017학년도에 출제되기도 했어. 혹시 그 문제 본 적 있니? 연대 2018년도 기출문제 혹시 본 적 있어? 그거 보면은,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내지? 이게 그 생명 과학 문제야, 철학 문제야, 뭐 이런, 소지의 문제까지 나오기도 하거든. 최근에 좀 엉뚱한 문제 출제 경향을 가지고 있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요소보다는, 여기서도 지금 요 문제를 보면 이제 그런 요소를 갖다가 연대 문제에 보는 최근 출제 경향의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를 볼 수 있어요. 연대 혹시 시험 치면은, 뭐 이런 문제를 대비할 수는 없고,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있다. 대신에 이제 제시문의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답변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집중하는 연습 문제를 보시면 돼. 생명과학 파트 문항이 또 아주 특별한 형태의 문항이야, 이거는. 다만 이제 과학 논술을 출제하는 학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는 이제 뭐 사회과학 학교 도전하게 되면 연대 문제도 도전하는 경우가 생길 테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한번 이렇게 가는 것도 좋고. 일단 이제 제시문 나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시문 가에서 보면 자연 생태계에서 세균과 곰팡이를 비롯한 대부분의 미생물은 다양한 동식물과 역동적인 공생 또는 기생 관계를 갖고 있다. 공생과 기생 관계에 대한 생태계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흥미롭게도 동식물에게 위협이 되는 세균이나 곰팡이조차도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하다. 세균이나 곰팡이도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는 얘기죠. 박테리오 파지 또는 파지라고도 하는 바이러스는 숙주가 되는 세균의 표면에 달라붙어서 세포 안으로 DNA를 주입하여 감염을 일으킨다. 현재도 그렇고 예전에도 이 바이러스의 이런 기생하는 기생관계에 있는 이런 바이러스의 생명 현상에 대해서 논술 문제로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어. 지금 현재도 좀 많이 나오고, 특히 한 해에 최근에 뭐 뭐 메르스라든지 뭐 특정 바이러스들이 창궐해가지고 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거나 이슈가 되는 경우에는 논술 문제에서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거든. 자, 여하튼지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나중에 아예 그냥 문제 보다 보면 따로 나올 거야.
이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들만 모아도 상당히 많아. 특성만 모아도 생명현상에 특히 나중에 유전 파트에서 파지를 비롯한 바이러스는 스스로 증식하지 못하고 숙주세포 안에서만 숙주의 물질대사 기구를 이용하여 증식한 다음 숙주세포를 파괴하고 밖으로 나온다. 파지들은 DNA와 이를 감싸고 있는 단백질 껍데기로 이루어져 있고 파지에 따라 감염하는 세균의 종류가 다르다. 이런 파지를 증식 가능한 숙주가 아닌 다른 세균에 감염시키면 이 세균에 존재하는 제한 요소들이 파지 DNA를 파괴한다. 쭉 읽고는 있지만 사실 문제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사실 문제의 중요한 부분은 이제 재심은 나 있는 내용이야. 재심은 가 있는 내용보다는 한번 읽고 좀 넘어갈 테니까 제한 요소란 많은 세균에서 발견되는 특수한 DNA 절단 요소로서 특정 염기 서열을 인식하고 그 부위를 자른다. 제한 요소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그 종류에 따라 인식하는 염기 서열이 달라. 그러나 이처럼 침입자의 DNA를 분해시켜 세균을 보호하는 제한 요소의 경우 자신의 DNA를 공격하지는 않는다. 뭐 이걸 연구해가지고 이제 바이러스 치료법, 바이러스 치료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야도 있어요. 자, 재심은 나. 뭐 딱 봐도 뭔가 좀 이거 뭐 과학 문제가 하는 느낌이 딱 첫 줄부터 들지, 그렇지? 무엇을 알아 하며 저 목소리 깔고 읽어야 되는데 이런 건. 무엇을 알아 하며 무엇을 비알아 하는가. 자, 깊이 팔 것 없이 얕이 말하자면 이제 신치호 선생님이 쓴 글인데 깊이 팔 것 없이 얕이 말하자면 무릇 주관적 위치에 서 있는 자를 알아 하고 나 자신 무릇 주관적 위치에 서 있는 자를 알아 하고 그 바깥에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나를 아라고 하고 나머지 것들을 다 비하라고 한다. 아나, 나나, 아나 말이 이상하다. 얘기하다 보면 아나, 아와 상대되는 비아의 아도 그러니까 비아, 타인, 그 자신도 비아의 아도 역사적 아가 되려면 아와 비아에 대해서 또 다른 개념으로서 이제 역사적 아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도입했지. 역사적 아가 되려면 반드시 두 개의 속성이 있어야 된다. 자, 역사적 아라고 하는 것은 첫째, 상속성이니 시간에 있어서 생명이 끊어지지 아니하며 둘째, 보편성이 있어야 되니 공간에 있어서 그 영향력의 파급이다. 자, 여기 상속성이니 시간에 있어서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건 연속성을 얘기하는 거지, 영속성을. 사실 이 신치호 선생님은 이 아와 비아의 개념을 지금같이 뭐 생명 문제에 응용하려는 것보다는 뭐 자연의 세상의 일반적인 이치로서 아와 비아에 관한 이야기, 역사적 아에 관한 비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역사적 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민족적 그 전통의 그 민족의 영속성이라든지 민족이 종속되어야 되는 어떤 이유, 필요성, 당위성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걸 이제 생명과학 현상과 이제 연결시킨 문제야. 여기는 소문제 하나를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소문제가 이제 두 개가 세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 조금 더 이제 생물학적 요소를 더 감안해서 여하튼지 조금 더 읽어보고 왜 이게 생물학적 문제에서 출제가 되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상호성이나 보편성, 공간에서의 영향력의 파급이다. 즉 존재하면 역사적 아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하는 것이 스스로 혼자 존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이나 어떤 특정 공간에 대한 주인으로서의 주변과의 어떤 영향, 상호 교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역사적 아라고 한다.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민족 국가라고 하는 개념들은 단순히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보편성으로서 이제 공간을 실제 공간, 땅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부 세력과의 뭐 교류라든지 국제 교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어야만 역사적 아라고 할 수 있다. 주체자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아라는 이제 주체, 주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되겠어요. 그러므로 인류 아닌 다른 생물의 아와 비아의 사람이 아닌 다른 생물의 아와 비아의 투쟁도 없지 않지만은 그 아의 위식이 너무 미약하거나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위식적인 아와 비아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생물은 대부분의 인간을 제외한 생물들은 그걸 위식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너무 미약하거나 혹은 전혀 없어서 상속적 보편적이 되지 못함으로 마침내 역사의 조작은 위식적인 그런 아와 비아에 대한 개념, 역사적 아에 대한 개념들이 다른 생물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인류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의 조작 과정을 통해서 만들고 창조하는 건 여기서 조작이라는 거는 이 뭐 쪼작쪼작하고 뭐 움직인다는 뜻이 아니라 한문으로서 조작은 창조한다는 뜻이야. 알겠지? 역사의 조작은 인류에게만 주어져 있다. 무릇 선천적 실질부터 말하면 선천적인 어떤 과정으로서 얘기하면 아가 생긴 뒤에 비로소 비아가 생기는 것이지만 내가 있어야 남이 있는 것이지만 후천적 형식부터 말하면 비아가 있은 뒤에 아가 있다. 뒤에 비아가 있어야만 나라고 하는 존재의 확인도 내가 있어야 타인이 외부가 구별이 되지만 외부가 있어야 마찬가지로 나 역시 구별된 어떤 그 독립적인 이식체로서 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런 의미지. 말하자면 조선민족, 즉 아가 출현한 뒤에 조선민족과 상대되는 묘족이며 진화족 등 비아가 있었을 것이니 이는 선천적에 속하는 것이다. 자, 그러나 만일 묘족, 진화족 등 비하의 상대자가 없었더라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다, 함경을 만든다, 오군을 둔다 하는 등 아의 작용이 생기지 못할 것이니 이런 후천적인 것은 역사적 아라고 하는 것, 아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아와 비아가 선천적, 후천적으로 둘 다 존재해야만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신치호 선생의 역사란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는 글에서 이제 추출했어요. 여기에 이제 생명체에 관한 이야기가 좀 언급되게 될 텐데, 그래서 사실 요 문제는 전통적인 연대 문제 유형이라기보다는 예전에 이제 고대 면접형, 고대 면접형 문제에서 나오는 그 영역 융합적인 그런 질문에서 많이 나오던 형식이긴 해. 재심은 가에서 알 수 있는 파지의 특성에 대해서 파지의 특성에 대해 재심은 나에서 설명된 아와 비아의 개념을 적용하여 파지의 정체성을 설명하시오. 무지하게 좀 황당하지 않냐? 이런 질문들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 뭐 생각해 볼 일은 거의 없을 거야. 근데 이 아와 비아가 몇 년 전에 수능 지문이었어가지고 개념이 엄청 낯설진 않은데 이게 문제가 파지를 완전히 아나 비아 중에 하나로 가르라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치. 이제 그것 자체도 애매하고, 응? 그리고 그런 식의 이제 교과에서 그 비문학 지문을 이제 활용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든 거지, 그치? 비문학 지문을 활용해서 이제 약간의 그런 철학적인 생명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부딪히게 되는 어떤 그 철학적인 분석, 이해, 뭐 그런 능력들을 갖다가 이제 묻는 문제이기도 해. 이런 이제 통합적 능력을 측정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출제된 문제지. 일단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하면서 마무리 지어보면, 아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위치에 있는 것, 제시문이지. 주관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상속성과 그 다음에 영역에 대한 공간과 영역에 대한 이제 보편성, 이 두 가지를 지녀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그 은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바이러스 파지에 대해서 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는데 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 상속성과 그렇지 조건으로서의 상속성과 보편성이 특정되어지는가 있는가 그것부터 검토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는 거야. 알겠지? 네. 그리고 만일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와 비아를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태의 어떤 특별한 형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에 따른 결론이 이런 질문들은 결과물이 하나로 딱 특정되어서 이야기되는 것들은 아니고 정답이 딱 정해야 되는 것들은 아니고 내가 문제를 접근해가는 그 내용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깊이 있게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측정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 다른 문제에서 보기보다는 뭐 딱 연대에서 딱 이렇게 한 번 정도 나온 문제야. 얘가 특별하니까 한 번 정도 이렇게 보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즉, 유성생식 또는 무성생식을 통해서 그래서 뭐 상속성의 특성이라고 하는 그 생명이 이어지는 자손인지, 그치? 유전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상속성의 특성을 가지게 되고 자손 번식으로 공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는 보편성의 특징을 지녀야 되는데 생명체가 만일 이런 아의 주관적 특성을 가지면 즉 유성생식 또는 무성생식을 통해 자신의 유전자나 형질을 자손에게 전달하는 상속성. 그럼 바이러스는 상속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어? 유성생식, 무성생식을 통해서 자신의 유전자는 형질을 자손에게 전달한다고 측면에서 볼 때 상호성이 없어? 얘가 생식을 하진 그치. 않잖아요. 그치. 여기서는 이제 생식을 중심으로 해서 파악을 했으니까. 그치? 네. 그게 상호성이 결여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하는 보편성을 지녀야 되는데, 이런 파지의 경우에는 숙주 없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스스로 이제 생식을 할 수는 없으므로, 생육과 번식이 불가능하므로, 파지는 기본적으로 자식을 R하고 이제 분석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결론을 쓰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제 이것을 단순히 뭐 기생해가지고 자신의 뭐 복제된 바이러스들을 만들어서 세포를 파괴하고 또 번식한다. 이런 개념으로 분석해서 파악하게 되면은 또 R하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의 문제지 딱히 어떤 정답이 정해져 있냐라고 보기보다는 제시문의 이제 상성과 보편성에서 스스로 잘 해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서 적절하게 제시를 하고 설명하는 요소가 일단 다음 평가의 주요소야. 자, 이런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정도만 잠깐 이렇게 살펴보고, 자, 그러나 파지 입장에서 숙주 없이는 그러면은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비아의 존재가 되지만 숙주 안에 들어가서 번식과 생존을 하는 경우에 R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된다. 생식을 하게 되니까. 그치? 자손을 만드니까. 생식이라고 하면 자손을 번식하고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 그치? 그런 특성들, 보편성, 연속성과 보편성을 가지게 되니까 숙주 안에서는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R라고 하는. 즉, 파지의 경우 비아인 숙주가 있으므로 비로소 R가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관한 걸 조금 언급한 거지. 그치? 마지막 부분에서 비아의 존재에 의해서 R가 상대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적절한 예라고 해야 되나? 특별한 예지, 적절한 예라기보다. 그런 특성들을 제시문에 맞춰, 제시문과 문제 정보, 특히 제시문 나의 그 구성된 이야기들의 개념들이지, 각각의 개념들을 이렇게 맞춰서 설명한 거야. 이 문제에서도 그렇고, 사실 이 문제에서 비아니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야. 생명과학 문제에서는. 알겠지? 중요한 요소는 아닌데, 이 바이러스의 특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물 문제에서 바이러스 특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기생을 하지 않을 때, 세포내 기생을 하지 않을 때는 생명체가 아닌 것처럼, 그치? 비생물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다가, 존재하다가, 생명체 안에 들어갔었을 때, 기생했었을 때, 비로소 이제 생명체적 특성을 가지게 되지. 실제로 이 문제에도 바이러스의 그런 두 가지 특성, 세포 바깥에서의 무생물성과 세포 내에서의 생명체적 특성을 R와 비아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특히 생명체 내에서는 비아, 자기 자신이 아닌 것에 의해서 R라고 하는 생명체로서의 존재성을 갖다가 생성하게 된다는 바이러스의 생물학적 특성을 생물, 비생물로서의 특성을 R와 비아의 개념으로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인 거야.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지? 네. 그 바이러스 문제 나오면 일단 여러 가지 문제들의 종류가 있기는 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문제로서 이제 생명체와 비생명체, 생명체가 아닌 어떤 대상들과의 무생물과 생물과 무생물과의 그런 이제 그 차이, 특성상의 차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묻는 문제가 언급되는 게 논술 문제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소재로 이제 쓰이니까 간혹가다 이제 수능형 문제에서도 바이러스의 존재, 바이러스에 대한 생물, 무생물의 특징을 다루는 문제들이 나오기도 하지. 그치? 특히 지금 제1단원에서 이런 생명현상의 이해에 관한 영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 바이러스의 특성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제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하나 정도 알아두면 좋겠어. 여기 비아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할 바가 아니라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가 소재가 될 때 이런 생명현상 이해 영역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딱 이 문제도 사실은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생명체가 세포 바깥에 있을 때와 세포 안에 있을 때의 그런 생명 현상으로서의 어떤 대상으로서의 자기네 존재로서의 차이성이 존재하고 특성상의 차이가 있다. 그것 자체를 아예 문제화하려고 한다는 걸 자기가 가지고서 들어가면은 R와 비아의 개념은 생명체 바깥에 있을 때와 생명체 안에 있을 때 두 가지를 나눠서 바이러스를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 방향이 생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이 소재에 대해서는 바이러스 소재에서는 그와 같은 접근에 대해서도 알아두자. 알겠어? 그래.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그다지 내용상으로 어렵거나 그런 요소는 없지.
그치? 내용상으로 어렵다기보다는 약간은 이제 생소한 같은 생물학적 소재 생명 현상을 두고서 기본적인 어떤 생명 현상이나 이제 실험 과정을 두고서 논술 문제에서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 한 세 개의 대표적인 그 유형을 갖다가 지금 살펴본 거예요. 거의 뭐 이런 유형에서 적극 벗어나진 않아. 그리고 그 다음에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학습 과제 이제 2를 볼 텐데 학습 과제 1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어떤 실험상에서의 분석 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데이터 해석이라든지 자료에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문항들을 좀 더 심화해서 보는 문항이 부분적으로 들어갈 테니까는 또 다른 형태의 문항들 어떻게 출제되는지 마지막으로 검토해보자. 자, 점검해 보면서 점검해서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 있으면은 다음 잠깐 쉬는 시간 지나고 나서 때 설명을 요구하도록 하고요. 알겠죠? 네. 그래, 12시 2분이니까 우리 12시 5분에 계속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쉴 때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마이크하고 카메라 잠깐 끄고 쉬어도 돼. 네. 네.